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도 간평사 경제학 우리 기출문제 31번서부터 35번까지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1번 문제를 보시면 총수요 곡선 및 총공급 곡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기억을 보시면 총수요 곡선은 물가와 물가 수준과 재화 용역의 수요량과의 관계를 나타낸다. 뭐 무난한 표현입니다. 왜냐면 총수요 총공급 곡선이 우리 수직축에는 물가를 놓고요, 수평축에는 국민소득을 놓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국민소득 그리고 물가, 그래서 물가가 하락했을 때 총수요 측면에 해당하는 CIG 뭐 그쪽에 부분이 증가하게 되잖아. 그러면 이렇게 AD 곡선이 우하향한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여기서 뭐 기억은 무난하고, 이랬을 때는 여러분 기억이 맞잖아. 그러면 이렇게 니은은 여기 3, 4, 5번은 제거하고요, 1, 2번 중에서 답을 찾으셔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니은 통화수요 투자가 이자율에 영향을 받지 않을 경우에, 자, 우선 통화수요나 투자가 이자율에 영향을 받지 않을 때 총수요 곡선은 어떻게 되는가? 이게 ISLM 곡선의 형태와 총수요 곡선의 형태를 얘기하는 건데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때는 디귿을 먼저 보는 거야. 쉬운 거부터 보세요. 계산 안 하는 거부터 보세요. 디귿 보시면 단기적으로 가격이 고정돼 있을 때 총공급 곡선은 수평이다. 여러분, 단기에 가격이 고정돼 있으면 이거 누구 주장과 관련된 거야? 케인즈와 유사하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 총공급 곡선의 형태가 정부의 총수요 관리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케인즈 같은 경우에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단기에 총공급 곡선은 수평 이렇게 되고요. 이때는 총수요 관리 정책을 썼을 때 국민소득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죠. 장기에는요, 롱런 측면에서 AS 곡선은 수직 이렇게 됩니다. 자, 총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이때는 국민소득은 변함없고 물가만 상승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총공급 곡선이 수평이 된다라는 거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쉬운 거잖아. 그래서 기억이 들어가야 되니까 2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공부를 통해서 한번 또 체크해 볼게요. 우선 리얼 볼까요? 정부 지출의 변화는 총수요 곡선 상의 변화다? 아니요. 정부 지출의 변화는 어떻게 됩니까? 정부 지출을 증가시키면 IS가 우측으로 이동하죠. IS랑 LM 곡선이 다 우측으로 이동하게 되면은 총수요 곡선도 우측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겠습니까? 예, 그 정도 정리하시죠. 자, 니은은 어떻게 됩니까? 니은 중요한 건데 총수요 곡선의 형태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요, 요거 AD 곡선의 형태는 우하향 하잖아? 그래서 암기하기는 되게 쉽습니다. ISLM에서 우하향 하는 게 뭐가 우하향해? IS가 우하향 하지. 그러니까 IS 곡선과 유사하게 되고요, LM 곡선과 반대 형태를 보이게 됩니다. 이해 가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통화수요 또는 투자가 이자율에 어떻게 되는가? 여길 보시면 통화수요가 이자율에 영향을 받지 않게 된다 할게요. 그럼 고전학파에 가까워요? 아니면 케인작파에 가까워요? 통화수요가, 화폐수요가 소득에는 영향을 받는데 이자율에는 마이너스가 되는 거잖아. 그런데 여기서 이자율에 영향을 안 받는다 합니다. 그러면 이자율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게 투기적 동기 화폐 수요잖아요. 케인즈에 가까운 거잖아. 근데 이자율에 영향받지 않고 소득에만 영향을 받으면 이때는 고전학파의 LM 곡선과 같아집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 LM 곡선은 어떻게 돼? LM 곡선은 거의 수직에 가까운 형태가 됩니다. 가파른 형태가 되지. 케인즈가 유동성 함정 생각해 달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LM과 반대가 됩니다.
그러면 LM이 수직이면 AD는 수평 형태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 자, 투자가 이자율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여러분, 투자가 이자율에 영향을 많이 받으면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경제 원리니까 고전학파에 해당하는 건데, 투자가 이자율에 영향을 잘 안 받아. 그 투자가 애니멀 스피릿에 영향을 많이 받고요. 이자율에 뭐 이렇게 당연히 마이너스고 애니멀 스피릿이 플러스인데 이자율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할게요. 그럼 누구 주장이야? 케인즈 학파의 주장에 가까운 거죠. 그럼 케인즈 학파는 어떻게 돼? IS가 그치, IS가 수직에 가깝고 LM이 수평이잖아. 수직에 가깝게 됩니다. 그러면 AD 곡선은 IS와 유사하기 때문에 IS가 수직에 가까우면 AD 곡선도 수직에 가깝다. 이렇게 될 수가 있네요. 따라오셨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총수요 곡선은 수평 이게 아니고 요건 맞아. 근데 밑에 투자가 이자율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경우엔 수직 이렇게 되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옳지 않은 것은 죄송합니다.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했으니까 답은 여기 기역 디귿이 맞고 니은 리을이 틀렸다 해서 답은 4번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이해 가시겠죠? 네, 내용 그렇게 정리하세요. 다음 볼게요. 32번. 자, A국 경제 총수요 곡선과 총공급 곡선이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게 기대물가야. 기대물가 총공급에서 기대물가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기대물가가 2에서 4로 증가할 때 균형국민소득은 어떻게 되니? 그때 균형물가는 어떻게 되니? 이겁니다. 여러분 우선 기본적으로 이거 자주 출제되는데 기대물가가 이렇게 상승하게 되면요. 이거 루카스 공급 곡선인 거 기억나십니까? 이거 암기하셔야 되는데 루카스 공급 곡선에 따랐을 때 기대가 부과된 공급 곡선, 루카스 공급 곡선인데 자, AS 곡선은 어떻게 이동하죠? 그래요. AS 곡선이 상방으로 이동한다. 네, 요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 가세요? 네, 그러니까 AS가 상방 이동하게 되면은 국민소득은 줄어들게 되고 물가는 상승하는 거 알 수 있죠. 자, 여기서 이제 값을 구하는 거니까 그 전과 후를 같이 비교해 보면서 내용을 적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볼까요? 이렇게. 자, 우선 첫 번째 기대물가가 2%일 때 한번 볼게요. 기대물가가 2%일 때 그런 다음에 기대물가가 4%가 될 때 이걸 같이 계산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볼까요? AS 곡선과 AD 곡선 한번 체크해 볼게요. AD 곡선은 뭐 똑같습니다. 기대물가랑 상관없으니까 여기 보시면 YD는 마이너스 P 플러스 8 이렇게 되어 있고 얘도 마찬가지지. YD는 마이너스 P 플러스 8 이렇게 되어 있고 자, 여기다 그림 한번 그려볼까요? 그래프를 살짝 그려주시면 자, 그 P로 정리하게 되면요. P는 8 마이너스 Y 하니까 이렇게 우하형하는 마이너스 1의 기울기 같이 될 거예요. 네, 이해 가시죠? 요게 AD. AS 곡선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가 여기 들어가. 그러면 YS는 네, 여기 2가 들어가니까 P에다가 네,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마이너스 2 가로로 묶고 플러스 4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오케이? 네. 근데 여기는 어떻게 돼? 4일 때 YS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YS는 P 마이너스 4 플러스 4 이렇게 되죠. 자, 그럼 이거 살짝 볼게. 이건 플러스 2잖아. 그럼 Y로 P로 정리하면 전리 넘어가게 되니까 마이너스 2 이렇게 돼서요.
그러면 ys-2 하니까 밑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대략적인 형태를 보면 여기 밑에서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이해가시죠? 요게 as 그리고 P2가 2일 때 자 이때 균형민 소득하고요 물가를 계산을 해보면 이게 얼마가 돼? 여기 A라고 할까요? 여기 A라고 하면 여기서는요 균형국민 소득의 변화하고 물가가 어떻게 변화했니? 그걸 나타내는 건데 당연히 AS 곡선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상방으로 이동을 할 거야. 기대 물가가 이렇게 4로 변하면 그러니까 당연히 국민소득은 줄어드는 걸로 해야 돼. 그래서 여기 보시면 물론 계산하는 게 빠릅니다. 이건 어렵지 않으니까 증가하는 거 하면 안 돼. 그대로 가만히 있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사실 감소해야 되는 거니까 둘 중에 하나. 뭐 저 같으면 3번 아니면 4번 중에 찍을 것 같긴 한데 직접 계산을 해 보셔야죠. 자, 요거 두 개 같게 놓게 되면은 P값을 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P값이 3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5가 되고 여기는 3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 B라고 할게요. B도 마찬가지야. 얘네 둘 같게 놓고 계산을 하시면 연산해 보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4가 되고 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 되기 때문에 얘도 4가 되고 얘도 4가 됩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 국민소득은 1만큼 줄어들었고 마이너스 1 그리고 물가는 역시 1만큼 증가하는 거 알 수 있죠. 답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4번 이렇게 골라가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시죠?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냥 수요 공급 이꼴로 푸시는 그런 문제죠. 다음 볼게요. 33번. 자, A국의 그 사과랑 배에 대한 생산량과 가격이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는데 파세 물가 지수를 이용해서 물가 상승률을 구하세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물가 지수 계산할 때 파세랑 라스파이레스 지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살짝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물가 지수다 라고 하면 자, 물가가 얼마나 상승했습니까? 그걸 보는 거야. 물가가 옛날에 비해서 얼마나 상승했나요? 물가가 옛날에 비해서 얼마나 상승했나요? 이렇게 된다고. 자, 뒤에 Q를 곱해줘야 되는데 과거의 Q를 이렇게 곱할 수가 있고요. 새로운 Q를 이렇게 곱할 수가 있고요. 이해 가십니까? 자, 그랬을 때 이렇게 과거의 Q를 곱해서 계산하게 되는 요거를 우리는 라스파이레스 물가지수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 이렇게 물가가 얼마나 변했습니까를 나타내게 되는데 요게 파세 물가지수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파세 물가지수. 여기서 파세 물가지수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요거를 이용해서 사용하면 돼요. 자, 이 문제를 풀 때 우리 앞에서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 2x2 매트릭스를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변화 전의 물가와 변화 후의 물가, 변화 전의 생산량과 변화 후의 생산량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P0 한번 볼게요. P0. 기준 연도야 얘가 T가 제로기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얘는 하첨자에다가 1기 이렇게 쓸게요. 제로기에는 사과랑 배가 있는데 순서를 잘 맞춰야 돼. 사과에 지금 가격이니까 22 이렇게 있고 비교년도에 사과랑 배의 가격은 3, 4 이렇게 있습니다. 3, 4 이렇게 있죠. 따라오셨죠? 자, Q는 어떻게 돼? Q는 비교년도의 생산량은 수량은 100 이렇게 있어요. 100 이렇게 있고 그 다음 Q1 비교년도의 생산량은 200, 300 이렇게 있죠. 200, 300 이렇게 있습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죠? 이랬을 때 여러분 요거를 A, B, C, D라고 할까요? 그러면 여기다 표현을 하게 되면 파세 물가지수는 어떻게 됩니까? P0, Q1
P0 Q1 요 C 값을 우선 계산을 하시면 되겠고 C분의 P1 Q1 D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럼 이거 어떻게 돼? P0 Q1 이거 값은요 순서 맞춰야 돼. 뭐 2원짜리 200개 더하기 2원짜리 300개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400 더하기 600 하니까 1000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오셨죠? 자, 얘는 어떻게 돼? 얘는 3원짜리 200개, 3원짜리 200개 더하기 4원짜리 300개 이렇게 됩니다. 그럼 600에다가 4, 32 하니까 1800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파세 물가지수 얘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은요. 요거 따라서 요거 파세 물가지수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요게 100입니다. 1000이죠. 1000. 1000분의 1800입니다. 1800 곱하기 100% 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이거 값은 180 이렇게 된다고. 자, 그래서 여기서는요, 지금 물가 상승률을 물어보고 있잖아. 상승률. 그러니까 우리가 기준 연도는 언제나 물가 상승률이 100 이렇게 됩니다. 쭉 해서 여기가 기준 연도야. 기준 연도. 여기가 비교 연도야. 언제나 기준 연도를 100으로 해서 비교 연도 값을 찾게 되는 건데 비교 연도 값이 지금 이렇게 계산하니까 180 이렇게 됐단 말이죠. 이해 가시죠? 자, 그럼 물가 수준이 지금 180인데 기준 연도를 100이라고 했을 때 얼마나 증가했습니까? 하면요. 물가 상승률 하면은 80% 증가한 거지. 그쵸? 그래서 얘기할 때는 요거는 당연히 180 변화 후 빼기 변화 전. 그냥 눈으로 봐서 80만큼 증가했으니까 80 이렇게 하셔도 돼요. 퍼센티지로 표현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답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80%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네, 이렇게 정리하시고 다음 볼게요. 34번. 자, 인플레이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주로 이제 개념과 관련된 가벼운 문제입니다. 인플레이션과 관련했을 때 미치는 영향을 보셔야 되는데 예상을 했냐, 예상을 하지 못했냐 이렇게 나눠서 보셔야죠. 자, 우선 예상을 했을지라도 발생하는 비용이 메뉴 비용과 구두창 비용이라는 거 잘 보시면 좋겠고요. 자, 인플레이션이 가져오는 영향할 때 예상을 하지 못했어. 예상을 했어. 물론 예상을 하지 못한 경우가 당연히 충격이 더 큽니다. 부의 재분배 효과가 발생하는데 당연히 돈을 빌려준 사람보다 빌린 사람, 채무자가 갚아야 될 돈이 명목 화폐 가치가 떨어지니까 내가 100만 원 갚아야 되는데 20년 전 100만 원과 지금의 100만 원의 가치는 다르죠. 자, 그런데 예상을 했어. 그럼 이렇게 채무자의 이득 같은 경우는 얘가 사라져요. 그렇지만 but 메뉴 비용이라든가 메뉴 코스트 아니면 내가 화폐를 가지고 있으면 자꾸 화폐 가치가 떨어져서 가난해지니까 은행에 돈을 넣어놔야 돼. 그래서 은행을 왔다 갔다 하는 가운데 발생하는 슈레더 코스트죠. 그걸 구두창 비용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두창 비용이 발생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네, 그 정도 정리하시죠. 자, 1번 볼게요. 메뉴 비용은 인플레이션에 맞춰 가격을 변경하는 데 따르는 각종 비용이다. 그렇습니다. 메뉴판을 가는 데 따르는 비용 아니면 거래와 관련된 다양한 비용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거야. 다음 4번 먼저 볼게요. 구두창 비용은 인플레이션이 발생함에 따라서 현금을 관리하는 비용. 은행을 왔다 갔다 하면서 구두 밑창이 닳아 없어진다는 거야. 중간에 이거 다 거래 비용 관련된 거죠. 화폐를 소지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화폐가 필요할 땐 화폐로 바꿔야 되잖아.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거래 비용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고요. 2번 디스인플레이션이다. 그러면 이거 인플레이션을 디스하는 거잖아. 약간 반인플레이션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올라가는 정도가 조금 줄어들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내려갑니다. 이렇게 물가 수준으로 하면 P라고 할게 P. 그러면 요거는 뭐야 요거 물가 수준 자체가 떨어지는 거잖아. 지금 여기 요 X축은 우리 시간이라 하고 Y축은 P라고 할게요. 이렇게 P. 여기는 시간, 연도 이렇게요. 요게 물가 수준 자체가 떨어지는 게 우리가 디플레이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물가 수준 자체가 올라가는데 빠르게 올라가는 거야. 약간 이게 이제 인플레이션이다. 물가 상승률이 증가하는 거죠. 여기에 나와 있는 거는요. 물가 수준 자체는 올라가는데 증가율은 감소하는 거야. 요거를 우리가 이제 디스인플레이션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 공식적으로 그렇게 규정 내린 건 아닌데 이런 식으로 바라봐요. 그래서 개념 정리해 주시고요. 다음 3번. 초인플레이션은 극단적이고 장기적인 인플레이션으로 통제가 그렇지. 하이퍼인플레이션은 물가 상승률이 뭐 하루에 몇천, 몇만 막 이렇게 빠르게 성장하는 거예요. 증가하는 거야. 그렇다 보니까 화폐 가치가 그냥 계속 수직 낙하로 떨어지는 거죠. 다음에 자, 디플레이션은 인플레이션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경기가 침체 아니죠. 이거는 뭐 스태그플레이션 아니겠습니까? 인플레이션이 진행되고 있어요. 인플레이션의 상황 하에서 자, 경기가 침체됩니다. 스태그네이션이 같이 적용되는 거죠. 그래서 스태그네이션, 침체라는 뜻이야. 그래서 요거 두 개를 합쳐서 나타낸 표현이 스태그플레이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이 틀렸습니다. 어렵지 않은 그냥 기본적인 개념이 있군요. 다 5번 볼게요. 35번. 자, 35번 문제는요. 필립스 커브와 관련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여러분 필립스 커브라는 게 뭐예요? 기본적인 개념이 맞아요. 필립스라는 학자가 당시에는 이제 자료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명목임금 상승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업률 요거를 봤더니 영국의 데이터를 봤더니 이렇게 우하향하는 관계를 발견해냈어요. 찾아냈지. 그래서 여기다가 자신의 이름을 따서 필립스 곡선 이렇게 집어넣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책상에 앉아서 수학적으로 계산해서 뭔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실제 데이터를 통해서 통계적으로 데이터의 관계를 그냥 찾아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험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얻어냈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자, 그래서 1번 보시면 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임금 상승률과 실업률 간의 마이너스의 경험적인 관계를 발견해 냈고요. 두 번째, 우상향하는 단계 AS 곡선과 오콘의 법칙을 활용하면 그렇습니다. 이 필립스 커브 나타낸 거 있잖아요. 여기 실업률과 국민소득과의 관계를 이렇게 해설에도 좀 나와 있지만 표현을 한 거, 그게 바로 오콘의 법칙입니다. 공식을 암기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오콘의 법칙으로 이게 바꿔주면 경기가 침체될 때는 어떻게 됩니까? 경기가 침체될 때, 침체 시 실업은 증가하지 않습니까? 실업률은 증가하고 그때 국민소득은 이렇게 감소한다고요. 경기가 과열되면 실업률은 떨어지고 국민소득이 올라가겠죠? 그 관계를 이용해 가지고 칠판에 여기 Y로 이렇게 바꿔서 표현하는 거야. 여기도 이제 물가 상승률로 이제 나중에 바꾸게 되고요. 물론 이제 우리가 그런 개념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냥 요거 P라고 이렇게 그냥 쓰긴 할 거야. 엄밀하게는 파이로 쓰는 게 좋긴 하죠. 자, 그래서 이렇게 AS 곡선을 우리가 끄집어내는데 이 AS 곡선과 필립스 커브는 같은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바꾸는 과정 뭐 그런 것들도 많이 얘기를 하고요. 다음 3번. 적응적 기대를 가정하게 되면 장기에서도 필립스 커브는 여러분 필립스 커브는 요게 단기에는 이렇게 우하향하고요. 단기에 AS 곡선은 우상향합니다. 장기에는요. 우리가 먼 미래가 되는 거잖아. 적응적 기대 하에서 적응적 기대는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프리드만 해가지고요. 단기에는 우하향하는데 장기에는 이렇게
수직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AS 곡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장기에는 AS 곡선이 수직이다. 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하향하는 게 아니라 장기에는 수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이 틀렸어요. 자, 단기에 AS 곡선이 가파른 기울기를 가지게 되면 필립스 커브도 가파른 맞습니다. 우하향하면 얘도 우하향하는데 우하향하는 정도가 완만하면 얘도 완만하고 얘가 수직에 가까워요. 가파른 기울기가 돼서 그러면 AS도 수직에 가파른 기울기가 된다. 두 개는 닮았고 기울기 플러스 마이너스만 반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세고전 악파는 합리적 기대를 가정할 경우. 여러분 세고전 악파의 뉴라는 게 뭘 나타냅니까? 뉴라는 게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뭐가 있어? 하나는 합리적 기대라는 게 있고요. 또 하나 뭐가 있습니까? 그래요. 개별 경제 주체들이 최적화 행위를 합니다. 이 최적화 행위를 하는 게 여기 반영되어 있는데 자, 이랬을 때는요. 우리가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국민소득이 보통은 감소해야 되잖아.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우리 시험에도 자주 나와요. 희생 비율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플레를 1% 억제하기 위해서 GDP가 얼마나 감소해야 되는가? 공짜가 없는 거잖아. 그런데 합리적 기대 하에서 세고전 악파에서는 우리가 콜드 터키라고 합니다. 급속 냉각 정책을 사용하게 되면 인플레이션을 낮출 때 국민소득의 감소가 없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 급냉 정책이라고 하죠. 급속 냉각 정책을 통화량을 갑자기 팍 줄이게 되는 거야. 오히려 이게 충격이 크긴 하지만 다시 사람들이 금방 합리적 기대로 대응을 하게 되고 정신을 딱 차리게 되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충격이 크진 않다. 극단적으로 충격이 없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시험 문제가 여기를 깊게 물어볼 때도 있습니다. 뭐 희생 비율이라든가 등등등 계산하는 것도 나오긴 하지만 이렇게 쉽게 나올 때도 많이 있으니까 언제나 기본에 좀 충실하시고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31번부터 35번까지 같이 풀어봤는데 잘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36번서부터 마지막 문제까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